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BO 정윤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2월 달에 원주에서 한 번 하고 또 4달 만에 강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어, 4달 만에 많이 바뀐 게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에. 네, 4달 정도인데 많이 변화가 있으셨나요? 일단 여기 김종률 리더님은 그쵸, 정식 사업가가 되셨어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내 삶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사업 설명을 꽤 자주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라기보다는 어떻게 사업 설명을 했고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조금은 이 오늘 강의에 녹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사실 AI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 제가 왜 4달 만에 변화한 게 맞냐라고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5년간의 발전보다 지난 4개월간의 AI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또 6월인데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사실 떻게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다들 AI 얘기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적용이 많이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게 하지? 어떤 영상들을 보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이렇게 광고들 보면 AI 가지고 한 달 만에 수익을 몇 천만 원을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돈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이 나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강의 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씀 드렸었죠. 그때 김장현 사장님이 놀라신 걸 제가 13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메이가 안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으로 이게 놀라시는 걸 제가 봤고요. 사실은 이 반어법이죠. 어떻게 보면 반어법. 그러니까 반어법을 내가 마음에 와닿으려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야 이게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어, 사실 저는 아메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아메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아메이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방식으로 아메이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막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업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런 순서로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 다 했으면 다른 얘기 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전 같으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뭔가 관계가 망가지더라도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누굴 봐서라도, 어떻게 봐서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남이나 관계는 계속 이어졌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관계를 한번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이 없어요. 첫 기회가 날아갔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습니다. 우리 야구라 따지면 삼진 아웃, 뭐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해야지 스트라이크 세 개여야지 아웃인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사고 방식 혹은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I가 지금 굉장히 난립니다. 그냥 AI만 날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뭘 하지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벌써 너무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졌고요. 또 그 종류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어떤 걸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계속해서 뭔가가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메이도 지금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배워 나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눈에 띄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곳이 이 위쪽에 로고가 올라갔죠. 클로드라는 AI입니다. 보통 우리가 클로드 하면 어때요?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런 화면에다가 우리가 보통 뭘 해요?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 클로드라는 이 AI가 실제로 어디에 활용이 됐을까요? 이 클로드라는 AI가 전쟁에 활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자, 이란 공습했을 때, 그쵸? 방산 기업인 팔란티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 기업들 다 알아요. 팔란티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인공지능 식별 시스템과 엔스로픽이 이 클로드를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여기서 만든 클로드를 결합해서 AI 주도 전쟁을 수행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로 전쟁을 할 때 이 AI를 사용을 했다고?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 팔란티어는 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위성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클로드에다가 집어넣어요. 어느 위치에 지금 이란의 지도자가 숨어 있을지 예측해봐, 계산해봐 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딱 해요, 클로드가. 그래서 몇 군데를 딱 찍어내겠죠. 한 5군데에서 9군데 정도를 딱 찍어요. 그리고 몇 퍼센트 확률로 여기 있을 거야라고 정보를 주죠. 자, 그러면 거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예전 같으면 어때? 공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군인들을 투하시켜 가지고 지상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9군데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확률적인 거니까. 어느 한 군데를 딱 쳤는데 거기서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숨어 있는 사람이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 9군데를 동시에 때려요. 동시에 때리는데 사람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미사일이 몇 분 만에 날아가는지, 비행기가 미국에서 떠서 몇 시간 만에 오는지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클로드한테 몇 월, 몇 시, 몇 분에 이 9개를 다 공격할 거야.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은 비행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드론이 있고 지상군이 있고 따다다다 넣어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줘. 그러면 클로드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 시간에 동시에 공격을 하려면 미국에서는 비행기가 몇 시에 떠야 되고 이 비행기가 오고 있는 도중에 몇 시에 배에서 미사일을 날려야 되고 몇 시에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걸 해요. 그 다음에 버튼만 딱 하나 있어요. 승인, 취소. 자, 그럼 마지막 인간은 뭐만 하면 돼요? 승인 누르면 그 시간에 똑같이 모든 전쟁 자산들이 날아가서 9군데를 같은 시간에 딱 때려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AI가 우리 삶에 여기까지 침투해 있다라는 거죠. 무섭죠? 여기 뉴스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팔란티어가 찾고 엔스로픽이 분석하고 인간이 발사 버튼. 실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때 사용된 언어 모델이 또 있어요. 이게 언어 모델이 또 있어요. 이 프로그램마다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하고 그 상위 모델들이 있는데 어제 어제 일반의 그 AI가 풀렸습니다. 이 미토스라는 거고요. 이 미토스라는 게 왜 일반인한테 안 했었냐면 혼자 스스로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스스로 해킹을 해서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혼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커가 있었죠. 해커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뚫어줘 그냥 엔터 딱 치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거를 일반에 공개를 안 하고 그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가장 먼저 승인된 곳이 SK, 네이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우리 공인인증서 이거 관리하는 곳 있죠. 딱 세 군데만 승인을 해줬어요. 그것도 지난주에. 근데 이게 이 모델이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풀렸다. 어제. 그럼 이걸로 해킹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시도를 하면 자동으로 막아요. 인공지능이. 하지만 그 급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전쟁에 사용했던 그 AI를 일반인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발전 속도를 보면 이래요. 발전 속도가 어때요? 점점 기울기가 그러니까 간격이 줄어들죠. 그렇죠? 첫 번째 모델이 나올 때까지 5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모델 나오는데 6개월, 그 다음 모델 나오는데 4개월, 4개월 하다가 몇 주 만에 지금 새로운 모델이 또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계속해서 데이터는 쌓여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다음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 보시죠. 이렇게 2026년 이렇게 5세대, 클로드 5세대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보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고위험 영역 출력은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거나 이걸로 만약에 해킹을 시도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차단이 돼요. 가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죠? 우리 많이 김창현 리더도 사용을 하시고 제가 만들었던 그 모델이기는 한데 김창현 사장님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 다음 시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다음 시대 얘기하면서 우리가 압정형으로 변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도 강의를 만들면서 되게 놀랬던 게 딱 그냥 이 사진만 AI한테 주고 이 다음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올까 예측해봐라고 했더니 어떤 데이터를 줬냐면 이런 데이터를 줬어요. 정확하게 압정형 아닌가요? 0.1% 설계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요. 99.9%는 그냥 사용만 한대요. 자, 제품은 뭐예요?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지능,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고요. 권력은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이 권력을 들고 있죠. 부의 척도는 뭐예요? AI 활용력이에요. 활동 공간은 뭐예요? 어디에나. 기간은 0.3년, 3개월에 3개월. 3년 우리 네트워크 얘기했는데 이제 3개월. 실제로 근데 지난달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2월 달에 없었던 그 모델이 지금 4개월 됐죠. 발표가 된 거죠. 3개월 만에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간다, 스스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 알고리즘에서 종교, 국가, 기업, 개인으로 권력이 내려왔다가 이제 개인의 선택조차 추천 알고리즘 모델이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알려준 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따라가고만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구가 되실 거예요. 어, 그게 AI가 우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AI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하면 뭔가
다른 새로운 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거부터 인간은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해방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농업시대 때도 앉아서 일을 했고요. 산업시대에도 앉아서 일을 했고요.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 일이 좀 줄어들겠지 했지만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핸드폰이 나오면 우리가 일이 좀 줄어들겠지 했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AI는 어때요? A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간이 더 줄어들겠지 하는데 더 많은 일들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이 세대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고 있을까? 우리 삶에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맛집 검색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 예를 들어서 여수 맛집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죠. 근데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어, 인스타그램에서 네, 해시태그로 검색을 했죠. 자, 지금 세대는 어때요? AI한테 물어봐요. 자, AI한테 물어보는데 조금 달라요. 그냥 여수 맛집 하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게 이제는 AI한테서 추천을 받지 못하면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어때요?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게 순서대로 그냥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려고 했어요? 최적화를 해가지고 맨 위에 올라오게끔 노력을 하려고 했죠. 근데 AI한테 물어보면 AI는 100개, 200개씩 안 알려줘요. 딱 한 3개에서 5개만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선택은 어떻게 돼요? 그 3개에서 5개에서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외의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AI한테 물어볼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한다는 예시 때문에 제가 해드렸어요. 자, 올해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전라도 여행을 갈 거야. 6살, 3살짜리 남아 2명, 광주를 들렀다가 가는 2박 3일 정도 있을 예정이고 숙소는 우리가 알아서 찾을 건데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소가 있다면 추천해주고 동선에 따른 맛집도 함께 알려줘. 아이들은 면 종류를 좋아하고 고기를 굽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돈가스나 우동류 물론 좋지만 너무 흔하게 먹던 것들이라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좋겠어. 혹시나 해산물을 추천한다면 날 것은 피하고 익힌 건 괜찮아. 라고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 상황에 맞춰서 지시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렇게 알려줘요. 아예 동선까지 다 나와요. 1일차. 1일차는 광주 과학관과 동물원 가고 광주 과학관 갔다가 네, 식사하러 넘어가고 하는데 이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6살, 3살 아들 둘이면 동선 짧게 체험은 실내 실외 섞어서 짜는 게 핵심이야. 광주, 목포, 담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루트가 제일 깔끔해. 담양이 귀갓길 호남 고속도로 초입이라 마지막 날에 두면 운전이 편해. 다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정도 내가 짰죠. 그 일정 사이사이에 어디에 갈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뭘 먹을지 했는데 그걸 그냥 통합해서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둘째 날은 여기 가면 된대요. 바다과학관 갔다가 중국집에서 먹고 케이블카 타라. 세 번째 날은 대나무 숲 갔다가 국수 먹고 여기 갔다 와라. 자, 근거들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짚으면 먹는 것 동선은 첫날 점심은 떡갈비 공복. 떡갈비가 주방에서 다 구워져 나오니까 애들이 기다리지 않고 앞에서 먹고 조리해가지고 안 먹어도 되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다진 고기라서 3살도 잘 먹는다. 둘째 날은 목포 여기서 먹고 다 정해주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새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가자 하고 끝이에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안 나오면. 여기에 검색이 안 되면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AI의 선택을 받을까? 또 고민이 되죠. 생각이 들겠죠. 방법은 없대요, 그게. 왜냐하면 AI는 전체적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다 긁어다가 본인이 생각을 해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 딱히 방법은 없는데 내가 특별하게 뭔가가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블로그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든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올리는 건 똑같아요. 대신에 노출이 어떻게 잘 될까 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뭔가 특색 있게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어,
이런 친구들하고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것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요새는 AI로 점도 봐요. 점집을 가지 않고 AI한테 점을 봐달라고 해. 내 정보를 싹 넣으면 AI가 점을 딱 봐줘요. 그런 것처럼 상담도 사실 AI가 잘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거랑 실제로 우리 파트너가 필드에 나가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이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인데 친구한테 이거 전달을 했더니 이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챗GPT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위험성이 있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바보는 더 바보를 만들어요, AI가. 근데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도 그렇죠. 유료 버전이래요, 참고로. 돈을 내고 쓰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돈을 내고 정확한 거랑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돈을 낸다라는 의미는 내가 10개를 검색할 수 있는 거를 30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나오는 그 정보는 똑같아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자, 내 생각엔 석세스 리소스가 제가 지금 로버트 기요스키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그 강연 회사거든요. 내 생각엔 석세스 리소스는 기요사키와 같은 검증이 되지 않은 몇몇의 유명인을 바탕으로 세미나로 돈을 버는 다단계와 같은 업체로 예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해 보이죠? AI한테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본 거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요? AI를 정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왜? AI는 내 말에 반대를 잘 안 해. 내가 얘기하면 그게 맞아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맞는 근거를 찾아와요. 자,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올바르지 않는 걸 내가 믿고 있으면 어때요? 그 방향으로 확증 편향을 할 수 있게끔 근거들을 막 찾아와요. 근데 그 근거들이 가짜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자, 생성형 AI가 실제 데이터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생성해내는 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I를 맹목적으로 믿는 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보들은 그걸 그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더 바보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틀린 건데? 다시 생각해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야. 그러면 얘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얘기한 게 맞아요. 이래요. 내가 얘기한 게 다 맞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가 이래요. 이 사람을 너무너무 후원하고 싶은데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얘기만 하면 무조건 너 세뇌당했다 그러고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너 세뇌당했다 그러고 그 강의 나간다 그러면 너 조심하라 그러고 그렇죠. 흔히 우리가 겪는 것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 파트너가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떤 질문부터 할 거냐면 이거부터 아주 그 사람의 논리를 깨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저라면 AI의 대답을 얼마나 신뢰하세요?부터 들어갈 거예요. 질문이. 그쵸? 자, 여기 적었어요. 자, 예전에는 지금 오늘 한 강의 그대로예요. 네이버, 구글에서 물어보던 걸 이제 AI한테 물어보고 있고 여기 친구도 정확히 AI의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봐, 이게 맞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중립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물어보면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립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요? 저 같으면? 저는 똑같이 AI한테 적었습니다. 저도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석세스 리소스는 어떤 회사야? 라고 굉장히 모든 걸 다 빼고 그냥 중립적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정식 명칭은 석세스 리소스고
자기계발, 비즈니스, 마케팅, 재테크 관련 대형 강연과 세미나를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이벤트 전문 기업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스타 강사 영업 및 글로벌 세미나,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사들을 초청해 수천, 수만 명 규모의 콘서트를 엽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나 토니 로빈슨, 티 하브 예커, 백만장자의 시크릿 이런 분들 그리고 전 미국 대통령들이 어, 강사로 나와 있고요. 자, 단 밑에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있죠. 장점은 뭐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가진 노하우와 동기부여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저렴한 입문용 강연을 통해 사람들을 모은 뒤 현장에서 수백만 원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멤버십을 마케팅한다. 이게 주의할 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나쁜 것만 듣고 싶으면 거봐 그런 회사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있는 강사들의 수준이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의 수준이 어때? 그랬더니 라인업이 화려하대요. 세계 최정상급 인지도라고 되어 있고요. 메인 강사들의 커리어와 대중적 인지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자기계발 및 비즈니스 분야의 탑 티어들만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돈 내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콘텐츠의 깊이는 호불호가 있다. 초보자나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최고. 그리고 실무적, 학술적 깊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세일즈맨으로서의 수준은 매우 공격적이래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들이래요. 내가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게끔 만들 정도의 세일즈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아까 그 친구의 논리를 계속해서 푸는 건데 그 친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내용들을 딱 들은 다음에 이런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강의를 듣든 자신의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은 모든 강의를 사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내가 행동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나를 탓해요? 이 시스템을 탓해요? 시스템을 탓해요. 나는 잘했는데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어, 우리가 아메이 전달하다가 아메이 그거 안 돼, 뭐 나 망했어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막 질문해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시스템이 잘못됐대요. 그리고 뭐 사재기를 하게 뭐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거는 우리가 다 막혀 있죠. 윤리 강령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걸로 PB를 맞추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마지막 달 며칠 전에 PB가 몰려 있다 그러면 인정 안 해주죠. 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하버드대 MBA 강의나 워렌 버핏하고 1대1 과외를 갖다 주어도 결국 돈만 날린 사기가 될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어,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했던 게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로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은 하기 싫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죠. 평생 돈이 흘러나오는 파이프라인 같은 수입을 얻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케팅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실제 저희는 이제 이런 강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강사들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꾸준함과 스스로 해야 하는 숙제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메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죠. 미팅 참석도 해야 되고요. 책을 읽는 것도 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딱 적혀 있는데 이런 걸 안 하고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심보들이 보통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교 교육도 사실 그러면 실패 아닐까요? 학교 교육. 그렇죠. 어, 100% 성공하는 교육이 없다. 학교 교육은 그러면 모두가 서울대로 왜 못 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아까 말한 확증 편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고 이런 걸 질문을 쓰는 것보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물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 이래요. 너 세뇌당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싸우려면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게 하여 정신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래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죠. 가스라이팅, 세뇌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가해자들이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이거래요. 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나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해주냐? 넌 왜 그렇게 예민해?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떠네? 내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걔가 화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죠. 우리 강의 듣다 보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죠.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의에 따르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인데 대부분 동기부여 강의나 자기계발은 본인을 더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긍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야?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긍정적인 삶과 실행을 독려하는 일반적인 동기부여나 자기계발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스라이팅의 정반대 지점에 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동기부여 강사가 현실을 파악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임파워먼트라고 해서 권한 부여 및 역량 강화래요. 인간이 가진 부정적 타성과 패배주의를 깨부수고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유익한 교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친구가 자기 우리 파트너한테 한 얘기랑 이 얘기들을 같이 딱 두고 보면 어때요? 누가 더 이성적이에요? 누가 더 이성적이에요? 친구가 한 말이 더 일리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상담해 준 게 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선택하라고 했어요. 너가 생각하기엔 넌 어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아니면 삶이 더 나아진 것 같아? 본인이 삶이 더 나아진 것 같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을까? 그쵸.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상처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담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저는 쓰고 있습니다. 어, 이럴수록 중요해지는 게 그래서 결국 깊은 사고 능력이고요. 배경 지식, 그리고 교양, 철학이 더 필요해. 이제는. 수학, 영어, 과학이 아니에요. 교양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사고 능력. 그러니까 이런 농담하는 게 있거든요. 이 농담이 아니라 저희도 실제로 겪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둘째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 산후조리 국가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돈을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와 있을 수 있게.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줘요. 엄마가 조금 쉴 수 있게. 근데 그것도 아줌마들 부려본 사람이나 부려보지. 우리는 그 부려본 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분이 일하고 있으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분 오기 전에 어때요? 청소를 해놔요. 그분이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기 전에 청소를 다 해놔요. 왜? 우리가 부려본 적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부린다는 게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시켜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못 시켜요. 누군가를 이렇게 지시해서 시켜보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더 성공을 한다고요? 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하달할 수 있고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AI한테 우리가 그렇게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봐, 우리가 사람을 돈 주고 써보지 않아서 시키는 게 어색하죠.
근데 AI는 잘 시킬 수 있어요. 왜?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죠. 얘가 얼마만큼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시키는 거, 그 우리 뭐라고 해요?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 좋은 질문이 나가려면 이렇게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일반적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생각을 해보게끔 만드는 질문들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 던지기 위해서 올바른 지시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 통계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로 네이버를 조금씩 덜 쓰고 챗GPT 혹은 이런 AI를 더 사용하냐? 올라가고 있죠. 2005년 3월보다 2025년 12월 달에 네이버는 많이 쓰기는 해요. 쓰기는 하지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상승을 하고 있죠. 자, Z세대 밀레니엄들 AI 사용 경험자 몇 퍼센트요? 82%. 82%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이나 실제 금융 결정에도 이런 걸 선택을 하고 있대요. 주 1회 이상 AI 도구 사용하는 게 85%. 이제는 이쪽으로 검색하고 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어, 뒷받침하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는 인간하고 AI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AI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들하고 AI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AI랑 싸우는 게 아니라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하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AI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입니다. 뒤에서 저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들.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거예요. 뒤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AI를 사용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AI를 조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AI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AI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AI를 배울 필요도 없어요. 왜? 아까 그 일하는 아줌마 안 써본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그냥 다 시켜서 했지. AI가 하든 사람이 하든 이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 세계로 가자가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롤스로이드라는 자동차 회사 있죠. 이 회사는 자율주행을 개발 안 하고 있대요. 왜? 왜 자율주행을 개발 안 할까요? 지금 자율주행 난리 났는데 이 회사 회장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우리 고객은 자기가 운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 AI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롤스로이스를 사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운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운전기사가 있는데 왜 굳이 AI를 개발을 해야 돼? 사람이 운전을 해주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아? 이제 이런 거죠. AI 아직 믿지 못하니까. 단 AI가 완벽하게 개발이 돼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그때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지금 거기에 돈을 쓰지 않겠다. 그냥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메이 할 때도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지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오히려 더 부각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혹은 적어지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가 사람이길 바라는 그런 업들이 있대요.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하고 그가 무대를 끝낼 때까지 아슬아슬한 긴장에 대한 것들을 인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감동을 거기서 느낀다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감동을 느끼는 지점이 있다. 근데 문제는 모두 다 그 직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게 함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나도 그렇게 만나고 싶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감동을 안 해가지고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어떤 걸 막 잘 제공하고 뭐 막 잘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을 받고 선택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그래서 기존의 기준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다. 어,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하는 것들을 아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하고요. 적응력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그렇죠. 그래서 철학이 또 나오죠. 현상학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뇌는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한대. 스토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는 게 왜 나한테만 이래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그게 스토리가 되고요. 어, 여기 이제 있는 저희 파트너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파트너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맨날 약속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설득이 안 된대요. 설득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할까라고 해서 더 막 공부를 하고 더 자료를 찾아본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될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설득을 시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대단한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랑 만났죠. 다음번에 만날 때 이전에 나보다 조금 더 나아져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해 있어야 돼요. 다음번에 약속할 땐 어때요? 지난번에 만날 때보다 또 조금 더 성장을 해 있고 지난번에 안 했던 것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또 가서 해주고 근데 거기서 내가 또 이제 초친다고 아메이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아, 얘는 그냥 지난번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았으니까. 결과를 내고 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해봤자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단, 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하면 돼요. 조금씩.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안 읽었던 책을 이번에 읽고 가서 책 얘기를 해도 돼요. 그냥. 나 이번에 이런 책 읽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거 괜찮아서 내가 좀 적용을 시켜보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하고 다음번에 갔을 때 뭐예요? 또 이 책 얘기예요? 이제 다른 얘기 또 해야 되겠죠. 그때 했던 책 내용이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더라. 근데 요즘에 친구들이 뭐에 다 꽂혀 있어요? 이 AI에 꽂혀 있어요. 그럼 내가 AI로 뭔가를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막 하면 어때요? 그 친구는. 얘는 계속해서 뭘 하네?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들 만날 때마다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요. AI로 제가 코딩을 못 하거든요. 근데 AI가 같이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넘어가고 합세 그 제가 그 말하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수익 구조를 제가 늘 아메이 할 때 잘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업 설명할 때. 그 수익 구조를 저희가 가서 그 새롭게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 요즘 친구들한테 어떻게 사업 설명 그 수익 구조를 보여주냐면 원래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러분? 딱 종이 하나 딱 펴가지고 아까도 앞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나, 너, A, B 그쵸? 어떻게 하냐면요. 화살표가 아니죠? 아까 우리 그 전쟁하는 이 클로드로 제가 하는데 무섭죠, 이렇게 전쟁한다라고 하니까. 어, 커서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죠. 이 뭐냐면요. 우리 그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그거 해보지 않았어요? 제품 하나 딱 정해놓고 서로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셀링 포인트 찾는 거 있죠.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셀링 포인트도 AI가 찾아줘요. 약사가 있고요. 저희 회원 관리를 이걸로 합니다.
뉴트리라이트 약사들이 잘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이드 생성을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약사는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하면 되는가를 가이드라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제가 다 넣어놨어요. 요즘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바로 얘기하면 이 친구들은 뭐라고요? 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은근히 해야 됩니다. 자, 이 직업의 무기부터 볼게요. 약사는 어때요? 성분표를 읽는 눈이 있죠. 원료의 출처, 함량, 제조 기준을 일반인이 믿음으로 넘기는 지점에서 약사는 근거로 멈춘대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소나 첫 번째, 처음부터 이게 좋아라고 하면 이제는 안 속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어, 이제 다른 다단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 결정적이다. 자, 저는 약사지만 영양제가 병을 고친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처방약이 필요하면 처방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아는 건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조 기준이 어떤 수준인지 정도예요. 그 이상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약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뢰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이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면 신뢰가 생긴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성분도 모르고 TV에서 봤으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먹는다. 약사의 눈엔 그게 들어간 합성 원료의 출처, 함량 미달, 품질 편차가 보인다. 자, 마이크로바이옴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의 연결. 자, 미생물 환경은 단순 프로바이오틱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직결된다. 원료를 농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브랜드라면 연결을 추적할 수 있다. 자, 임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고. 자, 세 번째,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어떻게 고르는가를 얘기하려면 된대요. 그래서 원료 추적 가능성, 어디서 재배했고 언제 수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우리가 따로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세 개를 몰래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아래는 상대가 그럼 당신은 뭘 쓰세요라고 물어봤을 때만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제조 기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써요. 뉴트리라이트가 이렇게 좋아요. 농장에 있는 회사는 뉴트리라이트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기준만 쭉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약사님은 혹은 그러면 당신은 뭘 드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오래 안 쌌는데 더 오래 까다롭게 확인을 해봤다. 근데 원료가 추적이 되고 제조 기준이 이 정도면 선택 기준상 제가 쓸 수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세운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게 뉴트리라이트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바꿔서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계신 거 가져와 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고 있는지도 알고 아니면 여기서 뭔가 함량 미달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이거보다는 함량이 더 높은 걸 드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만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누가 해준다? AI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줄 게 이겁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수익 구조. 수익 구조. 보통 어떻게 써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할 때도 그렇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AI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20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친구가 20만을 썼어요. 내 밑에. 그리고 A, B가 또 20만씩을 쓰겠죠. A, B 두 번 누르면 A가 생기고요. 여기를 A가 생기고 B가 생겨요. 자, 그러면 어때요? A 친구는 얼마를 벌어요? 20만을 썼으니까 3%에서 1차 보너스 6천 원을 받죠. B 친구는 또 20만을 썼으니까 1차 보너스 3%에서 6천 원을 받죠. 나는 어때요? 나 가운데 있는 나. 이 그룹 전체가 60만을 썼으니까 6%에서 2만 4천 원, 3만 6천 원인데 여기 빼고 2만 4천 원만 나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안 썼는데 나는 20만 나도 쓰보죠. 똑같이 20만 딱 쓰면 어때요? 나는 12,000원 들어가고 똑같이 다 20만씩 썼는데 A, B 6,000원, 나 2만 4천원, 맨 위에 있는 스폰서는 12,000원 들어가죠. 만약에 여기서 스폰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X 누르면 줄이 딱 끊기겠죠.
줄이 끊겼을 때 밑에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뭐 가져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끊어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럼 윗사람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수익 구조가 관계가 없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또 432라죠, 432. 400만. 일단 지워볼게요, 얘를. 얘네들은 지우고. 자, 400만. 400만 하면 어때요? 15%에서 60만 원이 여기에 배정이 되죠. 240만에다가 60만을 딱 붙여야 300만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그룹마다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다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그룹은 300만. 200만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면 120만, 60만, 20만 더하면 어때요? 여기도 200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만. 이렇게 혼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룹핑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1000만이 넘죠. 그래서 1차 보너스 94만 2천. 94만 2천 원. 그리고 브론즈 빌더 돼 있으면 30만 원 더해서 약 12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이게 1년 동안 하면 얼마예요? 1,4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룹이 커져서 1000만 독립을 하면 어떨까요? 내 파트너가 1000만 독립을 했어요. 네, 끊어지고 여기서 다시 할게요. 1000만. 그래서 중간에 보이니까 자꾸 끊기는데 들어가는데 1000만 독립을 하면 이 1000만 독립 그룹에 210만 원이 다 배정이 되겠죠. 21% 가져가니까. 자, 두 번째 그룹이 또 독립을 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그룹이 독립을 하면 나는 뭐가 돼요? 사파이어가 되죠.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2차 보너스는 어때요? 2차 보너스는 독립한 그룹의 6%. 그래서 사파이어가 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요렇게 1차 후원, 2차 후원 해가지고 1년에 3천만. 한 그룹을 더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한 그룹을 더 독립하면. 한 그룹 더 독립. 에메랄드가 되죠. 그럼 얼마를 받아요? 자동으로 계속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이래서 아메이를 해가 아니라 나 이거 만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AI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가면서 사업 설명 자체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를 남들과 색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캐치프라이드, 그렇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인가? 아니면 Helping my PV인가? 그렇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PV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저 사람을 조금 삶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런 얘기들 하죠. 또 그거 너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만 할 수 있어요. 어, 너 같은 사람 6명 있으면 다이아몬드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를 그냥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매번 내가 성장하는 거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으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메이 할 때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있어요. 그쵸? 아메이를. 근데 모두가 다이아몬드가 되나요? 그쵸? 모두가 하진 않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진 않지만.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자, 지금 4, 50대가 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두 분도 4, 50대인데 진짜 운이 좋았대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기에 내가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20, 30대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압정형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알기만 한다면 부를 쌓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제일 걱정해줘야 할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지금 10살 미만 애들이래요. 그렇죠?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손자, 손녀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해야 돼, 의대 가야 돼, 변호사 돼야 돼 라는 얘기가 통할까요? 앞으로는? 이거는 모르는 일이기도 한데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또래의 사람들, 30대 학부모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뭐냐는 거예요. 뭘 고민할까요? 돈 더 버는 걸 고민할까요? 저희 동네는 돈 더 버는 거 고민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고민해요. 내 아이는 뭘 시켜야 되지? 그럼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쵸? 그래서 저희 아들, 그래서 저희 아들을 시키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다른 애들하고. 막 영어 공부 시켜야 되면 저희 영어 공부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운동해야 돼 이런 거 얘기해. 운동, 예체능, 그래서 미술 그리는 거, 운동하는 거. 왜 그걸 시킬까요? 왜 그걸 시킬까요?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얘네가 다 할 거예요. AI가. 그러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잘해야 돼. 그 질문을 잘하려면 수학, 영어, 뭐 과학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고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내 감성, 감정. 그래서 진학하는 학교들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연고대 이런 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써 이미 많이 나뉘기는 했거든요. 막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 뭐 MIT 이런 데보다 더 높게 쳐주는 학교가 리버럴 칼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사랑 철학만 배워요. 돈이 안 되는 직업. 이걸 배워서는 직장에 가서 써먹을 게 없는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너 미래에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어디 직장에 취업하려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랑 안 맞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학교 출신들이 어디로 많이 취업을 하는 줄 아세요? 월가나 이런 곳들에 취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승인하는 자리로만 간대요. 승인하는 자리. 아까도 뭐예요? 전쟁 딱 한 다음에 시나리오 AI가 다 짜줬죠. 승인은 누가 눌러요? 걔네들이 누른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고려해야 되니까. 이게 인류학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도덕적으로도 괜찮은지 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영수 잘하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긴다. 왜?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변호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100% 확신한대요. 절대 안 없어진다고. 왜 그럴까요? 결정하는 직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 실제로도 그런데 요즘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시죠. 변호사 썼더니 졌는데 내가 AI로 써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승리했다. 이런 기사들이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따라서 그럼 나도 소송을 할 때 AI를 써서 소송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AI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법정으로 많이 온대요. 근데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깨진대요. 왜? 딱 판사가 봐도 이거 AI가 썼네? 이러면 벌써 괘씸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판결을 안 내준대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할루시에이션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인 것처럼 판례조차도 막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판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 판례 어디서 나왔어요? 얘기하면 AI로 쓴 사람은 그거를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AI 썼는데요? 이럴 거예요, 법정 가서. 근데 변호사들은 어때요? 정확한 판례를 가지고 이거한 판례에 있어서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직업을 대체를 못하냐면 결정을 지고 그 결정에 책임이 따르는 직업은 절대 AI가 대체를 못할 거래요. 그렇죠? 그 지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똑같겠죠.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막 소비 이렇게 해요. 뭐 집 인제 이럴 때 사야 돼요. 애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도 남들이 그 아메이가 어떻고 다단계가 어떻고 이런 거에 흔들릴 게 아니라 내가 나 한번 이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어. 결정 딱 누른 후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결정한 나의 선택에 맞는 근거들을 찾으세요. 설령 다른 근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외시키면 돼요. 맞는 근거들을 찾아서 내가 결과를 내면 내 주변에서는 평가가 달라지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다? 스토리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내가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잊혀지는 사람인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 한다.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제품은 알아서 나간다. 이게 앞으로 올 시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떤 부분들을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할까? 지금 오늘 들은 얘기들도 내일 누군가를 만날 때,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더라. 우리 애들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더라. 난 이런 걱정이 있어. 그래서 난 이런 준비를 해. 이런 생각을 해.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해. 내 계획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 계획에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들의 플랜에 심장이 뛰어요. 도구, 좋은 도구,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에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심장이 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채우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